자, 민사재판권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이제 책이 바뀌었죠. 대인적 제약에서 인적 범위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적 범위가 나와요. 그죠? 전에 대물적 제약이라고 하던 거요. 물적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장소적 범위가 나와요. 인적, 물적, 장소적 이렇게 범위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판권 없을 때 효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소송 요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랬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뭘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막 복잡하게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책에 있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책에 있는 정도만. 자, 첫 번째요. 민사재판권에 들어가시면요. 첫째 줄에요. 민사재판권, 특히 민사본안재판권은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판결,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 권력을 말한다. 그냥 개념 정도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누구에게 어떠한 사건에 어떤 장소에서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 제기예요. 쭉 나가는 데 있어요. 그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인적 범위는요. 첫째 줄에 끝에요.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랬어요.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다만 취해법권자에 대해서만은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딱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취해법권자 거기서 줄을 치시고요. 자,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 그건 제목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거기서 그 파트에서 하나 둘 셋 셋째 줄에요. 외교관의 개인 부동산에 관한 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거기 끝에요. 전면적 면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만 줄을 쳐놓으세요. 그거만. 뭐 협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영사관원과 사무직원 거기 제목에 줄을 쳐놓으시고요. 거기는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C예요. 외국의 원수, 수행원 및 그 가족 그것도 제목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가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인적 범위에서 주의하실 거는요. 외국 국가하고 주한미군하고 요 두 가지예요. 주한미군은 최근에 이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각주에서도 그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선요. 외국 국가는요.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자, 세 줄 끝에 절대적 면제주의 이런 게 있죠. 그 뒤에 슬래시를 딱딱 그시고요. 왼쪽으로 그 세 줄을 묶으시고 나머지 부줄을 쭉 묶으신 다음에 옆에다가 절대적 면제주의, 상대적 면제주의 그렇게 쓰세요. 책 옆에다가.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뉘는 거죠. 그것만 보면 나중에 안 보시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묶으라고 말씀드렸죠? 어제요? 이렇게요? 아, 말씀드렸어요? 네. 강의를 연달아 가지고 당사자 특강이랑 GS랑 로얄이랑 막 하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안 드리는지가 이제 막 헷갈려요, 막. 자, 그래서요. 자, 첫째 세 줄에 나오는 게 절대적 면제주의예요. 절대적 면제주의에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상대적 면제주의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세요. 괄호로 돼 있는데 박스를 딱 쳐셔가지고 눈에 딱 띄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면제주의 뒤에 슬래시 구셨죠? 자, 절대적 면제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외국 국가는 무슨 사유가 있어도 재판권의 복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재판권의 복종 안 된다라는 거고요. 피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절대적 면제주의고요. 이제 거기 우리나라 그 판례 입장이 이제 변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꼭 판례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통설 판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면제주의는 상대적이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거기 상대적 면제주의 셋째 줄에 끝에요. 외국의 사법적 행위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줄을 치시느냐면요. 그 앞에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끝까지 줄을 치시면 돼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 그 박스를 치셨고요. 그러니까 거기 얘기가 나오죠. 미군 부대 식당 종업원에 대해서 해고 처분을 한 경우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이나 임금 청구하면 된다 이거죠. 미국 정부가 피고로 된다는 얘기예요. 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적 면제주의 거기 박스 치셨고요. 자, 그거만 아시면 돼요. 절대적 면제주의에서 자, 외국의 사법적 행위만 이제 된다. 그거를 할 때는 피고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도요. 자, 원칙과 예외로 나뉘어져요. 자, 끝에서 첫 패러그래프 끝에서 셋째 줄에요. 그러나 부분 있죠. 그 앞에서 슬래시를 딱딱 그시면은요. 거기까지 묶으시면은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괄호 열고 면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나머지 세 줄을 쭉 묶으셔서요. 끝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말고요. 나머지 세 줄을 쭉 묶으셔서 예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첫 번째는요. 뭐냐면 주한미군은요. 소파 때문에요. 거기 소파 나오죠. 셋째 줄에 소파 나오는데 그게 한미행정협정이죠. 거기는 뭐 줄을 안 치셔도 되고요. 그 뒤에 주한미군의 거기서부터 줄을 치시면요. 주한미군의 구성원 및 내국인 아닌 고용원의 공무집행 중에 불법행위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공무집행 중에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자, 공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를 하면 관하여는 한국법원이 민사재판권에 면제되는 것까지요. 민사재판권이 면제 것까지 줄을 치시고요. 그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따라서 주한미군의 공무상의 불법행위,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로 인하여 한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대한민국을 피고. 로 제소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각주 3번에 보시면은요.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을 위하여 소송 담당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페이지 130 가르명 법정소송 담당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르명 법정소송 담당. 거기다가 우리 두 문자까지 써놓죠. 추파 유미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추파 유미정. 이거는 당사자 적격 가서 할 거고요. 추파 유미정이요. 자, 공무집행 중에 미군이요. 공무집행 중에 불법행위하면 그거 재판권 면제돼서 우리나라가 재판권 행사 못하고요. 못하는데 공무집행 중에 불법행위여야 돼요. 공무집행 중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배상을 하게 돼요.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는 소송 담당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소송 담당자가 되고 미군이 피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름형이기 때문에 뭐냐면 당사자 적격이 미군한테는 없고 가름해서 우리나라만 소송 수행권을, 즉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추파 유미정 중에 미예요, 미.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제 예외가 나오죠. 거기 슬래시 딱딱 그셨죠? 그러나 주한미군의 고기요, 동그라미, 아니요. 공무집행에 관련 없는 불법행위 때문에 거기다 동그라미 2를 치세요. 공무집행에 관련 없는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인데 공무집행에 관련 없는 불법행위 그랬어요. 나누기도 좀 애매한데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계약에 의한 청구권 거기다가 동그라미 2를 쳐놓으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공무집행에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다. 그러면은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인데 공무집행에 관련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권 면제 안 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경우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계약상 권리일 때는 당연히 인정이 돼요. 계약상 권리일 때. 그렇죠? 불법행위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좀 위에서 예를 본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각주 4번의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경우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계약상 권리 행사한 게 아니었어요. 불법행위를 청구한 거예요. 불법행위 손배 청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료에 페이지 50 이렇게 각주 4 95-29895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계약상 청구권의 경우는 그 소파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두 번째 줄친 부분요. 재판요지 1번에서 두 번째 줄친 부분 보시면은요. 한미행정협정 23조 5항은 위와 같은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에 의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처리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위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계약 당사자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소파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뭐냐 하면 거기 재판요지 2번을 보시면은요. 한미행정협정 23조 5항의 계약에 의한 청구에는 계약 당사자인 미합중국에 대한 계약의 이행 청구와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까지 포함되겠죠.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거기서부터 줄을 치세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무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이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행했다면 이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근데 어떻게 언뜻 보면 이 사례 보면 공무집행 중 같단 말이에요. 그죠? 공무집행 중, 그러니까 사례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공무집행 중 같은데 그게 계약 체결 과정에 있었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금 관련이거든요. 세금 관련. 근데 그거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상 청구권으로 봐가지고 넣어줬단 말이에요. 인정된다고 해줘버렸어요. 자, 그 사례는요. 우리 사례를 보시면은요. 김영진 교수님이 그걸 사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사례 5번에 보시면은요. 자, 사례가 쭉 나오죠. 자,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 합중국 육군의 이 페이지요, 이 페이지. 다음과 같은 행위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가를 살피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인데요. 자, 미국 산하의 주한미군 계약 담당부를 대표한 계약 담당관인 X와 원고가 주한미군의 휴양시설인 네자호탈 내의 상점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기로 내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 시 그 담당관인 X는 계약 물품의 면세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계약서에 원고가 판매하는 물품에 관해서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서비스, 관세, 기타 세금 면제되는 취의 계약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근데 원고는 면세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오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원고가 판매하는 물품, 우리나라 세무당국이요. 물품을 비록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 및 그들의 가족들이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용이 아닌 개인적인 구입에 불과하니까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는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9,500만 원을.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세금부가 세금부가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배 청구를 한 게 된 거예요. 이 사안이. 니들이 잘못해서 내가 세금 면세 대상이라고 계약할 때 그래놓고 결국은 내가 세금 맞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불법행위니까 손배 청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사안에서 요 판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요. 해설 셋째 줄에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에 의한 청구에는 23조 5항이죠. 계약의 당사자인 미하 함정국에 대한 계약의 이행 청구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배 청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 사무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 등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된다. 이게 좀 전에 읽은 판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요.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 계약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5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누구요?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요 사안에서요. 자, 그거를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판례 밑에다가 그거를 해놓으세요. 그 판례 밑에다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나중에 기입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 다만 이때도 거기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범위가 뭐냐면 이제 재판권에 우리가 인적 범위를 봤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들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물적 범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권 그러는데 이게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 문제란 말이죠. 재판권 문제. 외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이라는 말이 붙었어도 그게 관할이 아니라 재판권 문제란 말이죠. 그거를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의의에서는요, 넷째 줄의 끝에요. 국내 법원과 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의 한계,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쭉 줄을 치세요. 를 설정할 필요가 생긴다. 그랬고요. 이것이 이른바 민사소송에 관한 국제재판 관할권의 문제이다. 그랬고요. 거기까지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 줄에요. 섭외적 민사사건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 관할이냐 외국 법원의 재판 관할이냐의 문제 거기까지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 그 다른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재판권을 어떻게 나누냐 그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양가로 2번에 원칙적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양가로 3번에 구체적 기준 이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끝에 자, 이게 성질이 뭐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원칙적 기준을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죠. 문제 제기는요.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문제 부분은 항상 이렇게 꺽쇠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합의가 있거나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가 있거나 이제 나중에 이거 합의 관할 갔을 때 또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의 복종 거기요. 동그라미 복종 의사, 동그라미 복종 의사까지요. 합의나 복종 의사가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기준, 그까지 문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여기 견해 대립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점1에 역추지설 그랬어요. 역추지설. 그러니까 토지관할 규정 유추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관할배분설 조리설 그랬고요. 또 하나의 견해가 생각컨대부터 거기를 묶으셔갖고요. 점3 이렇게 놓으시고요. 생각컨대 그 패러그래프를 쭉 묶으세요. 52페이지요. 쭉 묶으셔서요. 자대고 치시면 오래 걸리실걸요. 점3 하셔가지고요. 거기 수정 역추지설 옆에다 쓰세요. 점3 하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학설이 3개가 나오는데요. 자, 역추지설은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 보통 관할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관할 규정이 있는데, 원래 재판권이 관할에 선행하는 문제란 말이죠. 재판권이 있어야 관할이 있는가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원래 그렇단 말이죠. 재판권이 인정이 돼야 그 안에, 그럼 어느 법원이 그럼 그 재판권을 행사할 거냐? 그게 관할권의 문제인데, 그 재판권 분담의 문제인데, 이건 거꾸로 국제 간의 문제니까 거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지관할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관할 규정에 의해서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그러면 이 섭외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정추지예요. 정추지. 근데 거꾸로 간단 말이죠. 관할권이 인정되면 토지관할 규정에 의해서 관할권이 인정되면 재판권이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거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역추지예요. 역추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추인해 준다는 거죠. 거꾸로. 그게 역추지설이고요. 그래서 그게 토지관할 규정 유추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그 세 줄만 줄을 치시면 돼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 그거까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당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민사소송법 규정상 토지관할권의 국내 존재를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권이 있는 걸로 보자. 거꾸로 간다. 이런 그 부연 설명 거기는 모르셔도 되고요. 줄만 그 세 줄 개념만 줄을 치시면 되죠. 그다음에 자, 관할배분설 조리설은요. 관할배분설 조리설은 뭐냐면 그렇게 확 획일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고 조리에 의해서 가자는 거예요. 조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리에 의해서 관할을 배분하되 그 조리는 결국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이념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는 그 이념을 고려해서 나누자라는 거예요. 외국 법원이 담당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법원이 담당해야 되는지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조리설이고요. 자, 둘째 줄에요. 재판의 적정, 거기서부터 줄을 치시면 돼요. 당사자 간의 공평, 소송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거기까지요. 는 입장.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요. 맨 밑에 줄에요. 판례도, 거기요. 판례도,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 거기서 그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은요, 그 각주에 이제 구이수 이륙이 나와요. 근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자, 재판유지 1번에 보시면요. 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 절차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 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앞부분에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이런 말이 나오죠. 사실은요. 이게 조리설은 아니에요. 명확히. 이 판례가 조리설은 아닌데 이제 선생님이 이걸 그냥 조리설의 예라고 쓰시는 거예요. 계속 일관해서 그렇게 쓰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거 조리설 취한 판례다. 요런 사건에서 외국인 간의 이혼 사건에서는 조리설 따라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재판유지 2번에 보시면은요. 원래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그게 보통 재판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의 보통 재판적을요.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 요게 이제 요 판례예요. 구이수 이륙이요. 그게 각주 5번에도 나오죠. 그죠? 각주 5번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점 3에 자, 수정 역추지설은 뭐냐면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관할 규정 가지고 가자. 즉 역추지설 취해서 가지만 예외적으로 그게 심히 부당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심히 그게 불공평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조리설로 취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으로는 가지만 좀 유두리를 두자 이런 거예요. 좀 자, 융통성을 둬서요. 자, 둘째 줄에요. 원칙적으로는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밑에 줄에 토지관할의 규정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심히 부당한 특단의 사정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그게 이제 키워드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국내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자. 그래서 정하되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재판함이 심히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쭉 줄을 치세요. 관할배분설의 기준에 의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수정역주지설, 특단의 사정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각주 2번을 보시면은요. 각주 2번에 914-41897이 나오는데요. 외국법인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그 외국법인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민소법 제12조 소정의 사무소 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 9.1-41897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료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요. 자, 거기 해고무효 확인 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재판조지 1번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당사자 간의 공평, 적정, 신속에 의해서 조리에 의해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그래놓고요. 자,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 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는 섭외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의 재판권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리서라고 역주지서라고 짬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짬뽕을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토지관할 규정도 사실은 그 조리에 의해서 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조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밑에 재판유지 2번 보시면요. 미 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외국법인이에요. 피고드가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들 원고죠. 이 부당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자, 10조 소정의 재판적 인정됨으로 국내에 재판권 관할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지금 수정 역추지설의 예로서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약간 지금 예로 들고 계신 판례들이 사실은 조금 약간씩들 애매하죠. 그죠? 완전히 정말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학설 대립보다는 법 규정이 먼저 나와야겠죠. 법 규정이 없을 때 학설 판례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법 규정이 명확히 없을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 법 규정을 이번에 두었단 말이죠. 근데 어디서 뒀냐면 국제사법에서 뒀단 말이죠. 국제사법은 뭐 하는 법이냐 하면 이제 여기 국제사법을 공부해 보신 분도 있고 공부 못 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 과목으로 돼 있을 때. 자, 국제사법의 경우는 뭐냐면 섭외 사건에 관해서,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에 다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쭉 규율하는 거예요. 사건마다. 사건의 성질마다 쭉 규율해 놓은 법이 한 몇십 조에 걸쳐서 쭉 해놨어요. 그게 국제사법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섭외사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실체법의 원래 문제란 말이에요. 절차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 절차법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규정들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동법 2조 그랬어요. 동법 2조.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실질적 관련성을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되 이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밑에 줄에요. 국내법의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국제관할 배분의 이념,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곧 소송 적정 공평 신속 이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규정했다 그랬는데 국제사법 규정을 한번 보세요. 저 자료예요. 그 앞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국제사법 2조가 있죠. 책에 없어서 확인이 좀 필요해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랬고요.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항에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즉 조리설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2항의 취지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역추지설에 의해서 가자 그거고요. 그렇지만 조리설을 도입하자, 참작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정 역주지설을 입법화한 거란 말이죠. 그죠? 사실은 수정 역주지설이 입법화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이게 원칙적 기준이에요. 원칙적 기준. 그래서 원칙적 기준은 뭘로 간다고요? 수정 역주지설로 가요. 수정 역주지설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역주지설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 관할 규정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수정 역주지설을 취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가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외적으로 필요한데, 자, A하고 B가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A는 뭐냐면, 국내법상 토지관할이 인정이 되지만, 오히려 재판권은 부정되는 때고요. 거기 적어두세요. A 옆에다가. 국내법상 토지관할 인정, 화살표 하시고, 재판권은 부정, 이렇게 하시고요. 국내법상 토지관할 인정, 화살표, 재판권 부정,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B 옆에는요. 국내법상 토지관할 부정, 화살표, 재판권 인정 이렇게 쓰시고요.
괄호 열고 보충 관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두 가지가 이제 예외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추지설 따라갈 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역추지설 따라갈 때. 그래서 그게 수정 역추지설이죠. 그래서 수정 역추지설에 의할 때 구체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번 보시면은요. 토지관할의 규정에 의해 국내 법원의 관할권이 생겨도 밑에 줄에요.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 A가요. 자, 그래서 1번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소송.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권리나 그 이해에만 관계되는 소송.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예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 3번에 좀 전에 본 거요.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 근데 단서가 붙죠? 피고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한 그랬어요. 피고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한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 거기는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의 특칙 그랬는데요. 이거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거기가 있는지 그 소비자 계약 첫째 줄에 소비자 계약에 관한 소 거기다 줄을 치시고요. 오른쪽 53페이지 둘째 줄에 근로계약에 관한 소 거기만 줄을 쳐두세요. 그거만 아시면 되죠. 그거 자세하게 아실 거 없어요. 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재판해봤자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익이 없고 그거에 대해 집행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고요. 외국의 권리나 이해에만 관계되는 소송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거 재판해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상호 간의 이혼 사건 이것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관할이 인정이 되더라도 재판권은 부정된다 그랬는데 피고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한 부정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 특칙은 법에서 특칙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내용을 굳이 그렇게 아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비자 계약에 관한 소와 근로계약에 관한 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 이 정도로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거꾸로요. 국내법상으로는 부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이 오히려 인정되는 경우요.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자, 국내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할 경우 그랬어요. 그게 의미죠. 근데 거기 긴급 또는 보충관할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뭐냐면 밑에 줄에 이제 나오죠. 줄을 치시면 돼요. 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랬어요. 자, 그때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관할권이 없어도 재판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취급이 이제 4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 기준은 수정 역주지설에 따라갈 때 구체적 기준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 기준 옆에다 그걸 써놓으셔도 되죠. 자, 국제재판관할의 존재는 거기요. 소송요건에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요. 직권조사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줄에 외국 판결의 승인요건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소각하 이렇게 박스를 치시고요. 자, 소송요건이고요. 소송요건은 항변사항도 있지만 직권조사사항도 있고요. 근데 보통 재판권은 직권탐지사항이라고 이시훈 선생님이 나중에 쓰세요. 오히려 직권탐지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을 넘어서 직권탐지사항이다 그러시는데 여기서는 좀 모순되게 그냥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217조 보세요. 217조. 이게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하고 객관적 범위 사이에 껴있는 조문이에요. 217조요. 외국 판결의 효력 그랬어요. 자,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고요. 자, 뭐겠어요?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건 뭐겠어요? 외국에서 받은 판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제 집행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들어주겠느냐 말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몇 가지 요건이 나오거든요. 네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첫째 요건하고 둘째 요건이에요. 자, 첫째 요건은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그랬어요.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자,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수정 역주지설을 취하든 간에 어쨌든 쭉 따져봤더니 그 외국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있더라 그거예요. 처음으로 요구되는 요건이. 재판권이 있으면 재판권이 있는 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 재판권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에 오면 그건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재판권 없는 데서 판결을 했으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강제 집행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국제재판관할의 존재가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다음에 자, 소송 요건이니까요. 맨 밑에 소를 각하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소 각하. 그랬고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물적 범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소적 범위도요. 첫째 줄에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거기 뭐 작은 글씨도 뭐 여러 개 생기고 그랬는데 필요 없고요. 영토 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국내 재판권은 자국 내에만 미치고 외국에까지 확대될 수 없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영토 주권의 원칙 거기다가만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증거조사할 때 또 나오고요. 뭐 쭉 나와요. 그런 게. 그 다음에 4번이요.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그랬어요. 자, 첫째 줄에요. 소송 요건 박스 치시고요. 직권조사 사항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 점 1은요. 결여가 명백한 경우에요. 명백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점 2는요. 명백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재판권 결여가 명백하면 소각하 판결 나갈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장각하 명령이 나가요. 나중에 소장각하 명령 보실 때 보시겠지만요. 아니요, 미리 보죠 뭐. 254조 보시면은요. 254조. 255조요. 255조. 255조 2항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항에는 법원의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해라 그랬고요. 2항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54조 1항 내지 3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254조 1항에서 3항은 뭐냐면 재판장 소장심사권이 규정돼 있고 보정명령, 소자각항 명령, 그다음에 즉시항고 이게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1항, 2항, 3항이. 그래서 뭐냐면 재판권이 없으면 명백히 없으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그때는 소장각하 명령이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장 심사했을 때 재판권 없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줄을 쭉 쳐두세요. 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 각하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거기에 각 줄을 보시면은요. 소각하설이 있죠. 소각하설이요. 그래서 강현준 교수님하고 송상현 교수님인데 그게 우리 책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요. 1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0페이지 끝에요. 자, 강현준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소장을 접수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 면제자에 대한 소재기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절대적 면제론에 의하면 소장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자, 이제 이 문제를 뭐라고 보시는 거냐면 강현준 교수님이 이 문제를 절대적 면제론과 상대적 면제론의 구분과 연결을 지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절대적 면제론이라면 재판권이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으니까 뭐든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소장각하 명령 나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 면제론을 취하고 있는 이상 그 행위의 성질이 무엇인가 사실은 따져봐야 되죠. 따져보려면 심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론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변론 열면 판결로 끝나야지 소장각하 명령으로 못 끝낸단 말이죠. 변론을 시작하고 나면. 그러니까 상대적 면제론을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소각하설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통설 및 현재의 판례인 상대적 면제론에 의하면 반드시 재판권 면제 범위 및 재판권 면제 포기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 따라서 소장을 바로 각하하지 말고 소장 송달에 준하여 피고에게 소재기 사실을 일단 알린 뒤에 재판권 전부를 직권 탐지하고 그 후 부존재가 명백하면 소각하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제가 평석을 달았죠. 약간의 심리를 요함으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요 의미가 그 의미. 그러니까 여기 소각하설은요. 그 보충을 해두세요. 내용을요. 나중에요. 기입하시고요. 기입하시고 나중에 찢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자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점 2에 나와요. 재판권의 결의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명백하지 않으면 박스 치시면요. 끝에요. 기일을 지정 그랬어요. 변론해야죠. 그죠? 불명이면 변론 해봐야 되잖아요. 재판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는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서 봤던 것들이 쭉 다시 이제 정리돼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취해법권자에 대해서는요. 취해법권자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안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강제집행도 안 되고 가압류 가처분도 안 되고 증인감정인으로 출석 요구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치시면은요.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되는 경우가. 그 예외적인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줄에 증인으로서 임의 출석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임의 출석하면 그때는 재판할 수 있죠. 지가 알아서 나온 건데요. 뭐.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시면은요. 스스로 원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가 원고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죠.
의사요. 아까 합의가 있거나 의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원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 줄에요. 특권을 포기하면 피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 그래서 거기 세 줄을 쭉 쳐두세요. 거기 박스 동그라미 치시고 줄을 쭉 쳐두세요. 증인으로서 이미 출석하여 신문에 응하면 증언의 효력에 영향 없고 스스로 원고가 돼서 제소에도 무방하며 특권 포기하면 피고도 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밑에는 뭐 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종류와 신급제도 그러는데 뭐 첫째 1번에 있는 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거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민사사건을 다루는 통상의 민사법원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법원은 그거만 줄을 쳐둘까요?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법원은 밑에 줄에요. 지방법원과 별개법원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신급제도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소송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자, 단독사건하고 사물관할이요. 단독사건하고 사물관할은요. 원칙적으로 소가에 의해서 정해져요. 소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자, 단독사건하고 합의사건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단독사건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소액인 단독이 있고요. 소액이라서 단독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 액수인데 단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인데 단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독하고 합의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1억 이하냐 1억 초과냐예요. 그래서 이 고액은 뭐냐면 1억 이하의 사건이 고액 단독 사건인데 어디까지냐면 요 중액을 초과하는 거예요. 중액 초과하는데 요거는 5천 이하예요. 그 다음에 이 소액은 뭐냐면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천 이하예요. 자, 그런데 요 두 가지는요. 항소를 하게 되면은요. 집업 항소부로 올라가요. 항소부로 올라가고요. 자, 요거는요. 단독 사건인데 전하고 달라진 점이죠. 요거는 고법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돈이 비싸니까 소가가 1억이나 되니까 비싸니까 고등법원으로 가서 제대로 판결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있었던 판사들한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송대리 문제예요. 소송대리 문제. 자, 그래서 여기는 1억 초과죠. 1억 초과. 자, 요 사건에는요, 소송대리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받게 돼요. 즉 뭐냐면, 대리에는요, 법정대리가 있고 임의대리가 있죠. 민법에서요. 근데, 우리 소송법에서는 법정대리인하고 임의대리인이 있는데, 임의대리인 중에서도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수권을 받은 임의대리인들은 별로 취급이 안 되고요. 소송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권을 받은 사람들, 이제 소송 위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법률상 그렇다든가 법률상에 의해서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송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소송을 전체 수행할 수 있는 임의 대리인들을 소송 대리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 이렇게 구별을 해요. 구별할 때. 그런데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이 아니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인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들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송법은 소송 대리에 있어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87조에서. 그런데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소송 대리에서 적용이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안 되는 사건들이 뭐냐면 이 소액 사건과 중액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액 이하의 사건들은 변호사 대리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즉 여기서도요. 비변호사 대리가 가능해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비변호사 대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개가 나뉜다는 거예요. 중액하고 소액. 즉 중액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요.
비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 있긴 한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소액계의 경우에는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법원의 허가가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 비변호사 대리에서 소액 단독 같은 경우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규정돼 있어요. 소액사건 심판법에요. 아예. 그리고 요 밑에 거는 그 우리 아까 87조 나온 그 밑에 조항들에서 쭉 규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급 제도에서는요, 요 점을 꼭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걸로다가 고비를 대체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쭉 풀어져서 써 있어요. 소가에 대한 얘기들이요. 거기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요. 법원의 구성 보시면은요. 뭐 거기 거긴 법원의 의의는요. 점이래. 넓은 의미에서는 거기만 줄을 치시고요. 밑에 줄에 복합적인 국가 관서, 그리고 거기 좁은 의미에서는 줄을 안 쳐놓으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밑에 줄에 1인 또는 수인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좁은 의미에서의 법원은요, 재판부예요, 재판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죠. 자, 그래서 거기 반가로 2번에는요, 보실 게 없고요. 그 맨 밑에 줄에요, 전원합의체가 나와요.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돼, 거기만 줄을 쳐두세요.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그 다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부에서 재판이 부적당한 사항, 그 다음에 부구성 법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를 소관 사항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밖에 밑에 줄에 부에서 관장한다 그랬어요. 거기만 줄을 쳐주시고요. 자, 양가로 3번에는요, 둘째 줄에 재판기관 사이에 내부적으로 재판사무의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는 문제, 그래놓고 끝에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이것도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맨 밑에요. 사무분담은 그렇게 나와요. 셋째 줄에요. 맨 밑에서 셋째 줄에 그 전문재판부 설치 필요성 위에요. 사무분담은 사법행정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그랬고요. 이는 간할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서 이를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해도 소송법상 영향 없다. 거기만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의체 넘어가시면은요. 첫째 줄에 합의체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된다. 거기만 줄을 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재판장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하고 나눠서 이제 59페이지 써져 있어요. 59페이지 이제 반가로 일해 보시면은요. 자,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누가요? 재판장이요. 소송지휘권, 줄을 쭉 치세요. 소송지휘권, 그 다음에 뒤에요. 판결 선고 및 성명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 저 끝에 가셔서요. 대표기관으로서의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체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거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다가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합의체 대표기관으로서 소송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기관이 아니라 자기 원래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대표기관으로서 할 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어디다 하라 그랬어요? 합의체에다가 하라 그랬고요. 그 합의체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그랬어요. 결정으로. 그거를 부를 때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반가로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전원 관여의 필요가 없는 간단한 사항, 그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항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가 쭉 나오는데 거기 다 줄을 치실 건 없고요. 둘째 줄에요. 끝에 기일 지정, 그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요. 소장 심사, 소장 각하 명령,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 회부 해서 단독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단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저 반가로 1에는 대표기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단독 대표 권한. 그래서 그 줄에 보시면은 재판장이 단독으로 한 행위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거기에 대한 불복 방법은 불복이 허용되는 한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시 항고. 자, 즉시 항고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을 규정해 놓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 밑에 나오면 그때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시 항고는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합의부에는요,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합의부원들이 있다 그랬어요. 합의부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명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합의부에서 재판장이, 네가 좀 뭐를 처리해라. 그러고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명법관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 합의부 말고, 다른 법원에 뭔가를 부탁할 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판사에게 부탁을 하면, 그게 수탁판사라는 거예요. 부탁을 받은 판사이기 때문에 수탁판사가 된다는 거죠. 즉, 합의부 내의 법관이냐 아니면은 다른 법원에 있는 법관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 첫째 줄에요. 구성법관 중에서 1인을 수명법관으로 정하여 그랬어요. 합의체는 구성법관 중에서 1인을 수명법관으로 정하여 밑에 줄에요. 화해 권고 그다음에 밑에 줄에요. 변론 준비 절차 그런 걸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패러그래프는 이제 수탁판사가 나와요. 수탁판사 중간에요. 수탁판사 있고요. 끝에요.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한 경우에 밑에요.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 거기만 줄여주시면 되죠. 자 넘어가시고요. 저는요. 이 소송법 중에 법원이 제일 싫어요. 제일 재미없어요. 법원이.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요. 진짜 재미없어요. 60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실은 법원에요. 첫째 줄에요. 60페이지는 첫째 줄만 줄을 쳐두세요.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수소법원에 거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거기 밑에 준항고 441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불복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는 수소법원에다가 이의하라 그랬어요. 수소법원에다가. 자, 그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주심법관, 합의제 단독제 장단점 쭉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관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쭉 무시를 하세요. 자, 법관의 독립성, 물적 독립, 인적 독립, 이거 다 헌법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필요 없어요. 다 X표 쫙쫙 꺼버리시고요. 63페이지까지 쭉 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사법기관 그래갖고 법원 사무관 등 이게 나와요. 자, 거기서 첫째 줄에요. 재판의 부수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기관,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세요. 재판의 부수사. 법원 사무관 등은 누구냐면 재판의 부수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기관이에요. 단독제. 합의제도 아니고 단독제 기관이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무가 뭔지 그거 이제 A, B, C, D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심판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그 다음에 그 A에서요. 맨 밑에 줄에요. 신법은 법원 사무관 등의 기일 참여 없이 절차 진행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법원 사무관 등이 변론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기일 참여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경우들을 이번 법을 바꾸면서 규율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B예요. 소장 및 답변서의 적시기에 관한 보조적 심사 그랬고요.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에 송달사무 그랬어요. 송달사무. 자, 송달사무도요. 원칙적으로 법원 사무관 등이 담당을 하고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시송달만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자는 요건에 흠결이 있어도 공시송달은 다 하자가 치유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송달할 때요. 송달할 때도 다 필요 없고 공시송달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예요. 소송상 사항의 공증 등 그랬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E예요. 소송 기록의 보관과 송부 고기줄을 치시고요. F에 특이한 게 나오죠. 집행문 부여 그랬어요. 자, 집행문 부여하는 것도요. 집행문 부여에 소요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도 법원 사무관 등의 권한이에요. 자, 거기만 아시면 되고요. 양가로 이번에 소송기록 열람, 집행문 부여의 거부 처분, 만약에 법원 사무관 등이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불복이 밑에 줄에요. 소속법원에 이의신청. 정말 재미없죠. 사법보좌관들 이것도 X표 치시고요. 집행관 이것도 X를 치세요. 볼 필요 없고요. 재판연구관 이것도 보실 필요 없고요. 자, 변호사는요. 첫째 줄에요. 일부 단독 사건을 제외한 거기요. 일부 단독 사건 거기다가 5천 이하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 그까지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넘어가시고요. 6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66페이지도 다 위임계약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거기에 양가로 2번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끝에요. 변호사는 소송관계인으로서 신의 측에 의한 소송 수행 의무가 있다. 거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가셔서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상식적으로요. 그냥 사건 위임에 있어서 보수 약정이 없어도 무보수 약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와 경찰 공무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거기 검사만 좀 줄을 쳐두죠. 검사는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소송 사건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거기 줄을 쭉 치세요.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직무상의 당사자 줄을 빼셔서요. 법정소송 담당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검사가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법정소송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가사소송에서요. 그 다음에요. 이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피에서만 약간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제도의 의의는요. 거기 첫째 줄에요.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 그랬어요. 자, 제척은요. 법률상 당연히 제척되죠. 자, 기피는요. 기피 신청을 하죠. 그죠?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회피는요. 법관이 알아서 피하는 게 회피예요. 그렇죠? 다 직무집행에서 배제라는 거를 공통으로 해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다른 부분 안 보셔도 되고요. 양가로 2번에서요. 거기 법원 사무관 등 통역관에게도 준용된다 하고요. 감정인에게도 기피제도가 있다 그러고요. 요게 나중에 증인하고 감정인하고 비교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또 감정인에게는 기피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집행관도 제척 규정 거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자, 법관의 제척부터 나와요. 이제 제척부터요. 자, 제척 사유는요, 제척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첫째, 거기 보시면은요, 당사자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척되는 경우가 있고, 사건 심리에 관여했기, 당해 사건의 사건 심리에 관여했기 때문에 제척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거기 1호, 2호, 4호, 3호, 5호,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 줄에요, 거기 열거 규정이다. 거기다가 박스를 치세요. 열거 규정. 열거 규정이고요. 제척 사유는 제척 이유는 열거 규정이고요. 자, 그래서 1호가 뭐냐 하면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때 그랬어요. 근데 뭐 당사자라면 당연히 그렇겠지만요.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요. 반가로 2번에요. 당사자는 여기서 당사자는 끝에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쭉 줄을 치세요. 원피고뿐 아니라 보호조 참가인도 안 되고요. 그리고 기판력, 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판결의 효력을 받을 사람도 당사자로 여기서 봐준다는 거예요. 넓게 봐서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요.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라 함은 그랬고요. 끝에 판결의 기판력을 받을 관계가 아니라 하여도 위에 그 판결의 기판력을 판결의 효력을 받을 사람이 위에 써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여도 거기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법률상 이해관계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세요. 소송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법률상 이해관계. 이 소송 목적이 된 권리관계라는 게 결국 소송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물을. 자, 그 다음에요. 자, 뭐 제목만 보시면 돼요.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제목만 줄을 쳐두세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밑에 줄에 자기 친족 사건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증언이나 감정을 했을 때 이것도 제목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요.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이것도 제목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척에서 중요한 건 5호예요. 5호. 뭐 그렇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첫 번째로요. 취지가 나오는데요. 셋째 줄에 자기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한 재판을 재심사 이렇게 나와요. 거기 줄을 치시면은요. 자, 결국은 불복 사건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 그러는데 요 취지는요. 뭐 그 밑에 줄에 예단 배제 줄을 쳐놓으시는데요. 예단 배제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재판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재판서를 작성해 놓고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또 자기가 재심사하게 된다면 웃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작성한 재판서를 자기가 심사하니까. 실질적인 취지는 그거예요. 밑에 예단 배제로 나와 있지만 예단 배제보다는 결국은 이 문제예요.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재심사한다는 문제. 그래서 자, 형소하고 틀린 점이 이 점이에요. 뭐냐 하면 재판에 관여해야 돼. 재판. 그러니까 판결이든 결정이든 명령이든 재판에 관여해야 돼요. 재판에. 자, 형사소송법은 어때요?
그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도 제척이 되죠. 전심 관여에 들어가잖아요. 전심 관여에. 근데 민수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요. 그거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어야 돼. 재판에 관여하고 그게 약간 확정이 돼요. 약간 확정이 돼서 거기 보시면은요. 반가로 이래요. 전심에서 그때는 관여라 함은 그랬어요. 관여라 함은. 관여라 함은 그래 놓고서 최종 변론, 판결 합의, 판결 작성 등 거기까지요.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전심 관여에서 여기서 관여해서요. 재판이요. 그 응답으로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최종 변론에 관여한 경우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지만 형소보다는 훨씬 좁은 거죠. 자,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요. 따라서 최종 변론 전에 변론 거기 줄을 쭉 치세요. 증거조사, 기일 지정과 같은 소송 지휘 또는 판결 선고에만 관여하는 것으로는 전심 관여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전심 재판이라는 건요. 전심은 하급심이어야 된단 말이죠. 전심은 하급심이어야 돼요. 신급이 달라야 된단 말이죠. 신급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 신급이면 안 돼요. 동일 신급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심 재판이라고 했을 때 그 재판은요. 종국 재판이든 중간 재판이든 다 포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요. 자,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의 재판이라 함은 하급심 재판을 가리키는 거. 거기 하급심 재판에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불복의 대상이 되어 있는 종국 판결에 박스를 치시고요. 이와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중간적 재판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자, 그래서요. 그 밑에는 예가 나오는 건데요. 자, 거기 판례들이 나와요. 판례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1번에요. 환송 이송되기 전에 원심 판결 그랬어요. 환송 이송되기 전에 원심 판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환송되기 전에 원심 판결이라는 건 자, 항소심에서요. 올라갔다가 이게 파기돼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거나 전속관할 위반으로 해서 딴 부모로 동일신급에서 이전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같아서는 된다는 거예요. 같아서도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이전 신급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 436조 3항 그랬잖아요. 거기서 줄을 쭉 빼셔서요. 별도의 제척 규정 이렇게 두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전심관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조항에 가시면은 별도의 제척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고요. 하지만은 전심관여에는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점 2에 재심 소송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 판결 이것도 동일 신급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청구 이의소 그랬어요. 청구 이의소와 그 대상이 된 확정 판결 그랬는데 이거는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차 자체가. 재판 절차하고 그 다음에 소송물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재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동일 사건이어야 된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동일 사건이요. 근데 이건 동일 사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안 소송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동일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거기에 대한 원래의 본안 재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집행에 관한 것들은 다 원래 그 본안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전 신급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이전 신급뿐만이 있죠. 이전 신급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일 사건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 왜 안 되는지를 쭉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예가 또 하나 나오죠.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화해 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소송에 관여하는 것. 이것도요. 동일 사건이 아니죠. 완전히 절차가 다른 절차니까요. 절차가 다른 게 아니라 소송상 화해에 관여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소송물이 있었는데 그 소송물에 대해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소송상 화해를 성립할 때 그때 법관이 나중에 이 소송상 화해에 기해서 어떤 당사자가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동일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의 소송물하고 요때 청구하는 그거의 화해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하고는 동일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일 사건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척의 재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요. 제척 이유의 유무는 끝에 직권조사사항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명백,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의문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명백하면은 당연히 지가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죠. 법률상 당연히 물러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그때 밑에 줄에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재판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의문이 있으면 신청도 되고 직권으로도 되고 제척 재판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게 그게 어떤 처분의 자유를 의미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법률상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아예 법원의 권한도 법원의 직권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법률상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기서 이의를 하든 신청을 하든 그건 아무런 의미를 안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척의 재판을 했는데 밑에 줄에요. 다만 제척의 효과는 그 재판 줄을 쭉 치세요. 재판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제척 재판은 확인적 성질을 갖는다. 그랬고요. 거기만 줄을 쳐두시고 확인적 성질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척의 효과가 거기 나오는데요. 자, 원칙은요. 거기 세 줄까지요. 세 줄까지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자, 원칙은 당연히 직무 배제예요. 일체 소송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요. 끝에요.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다. 거기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일체 소송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거기다가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오죠. 예외가 나오는데 거기 세 줄 동안요. 점이라고 점이요. 종국 판결 선고에 관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예요.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행위. 거기다가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청 신청이 각하된 때. 그랬어요. 재청 신청이 각하된 때. 그때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효과가 나오는데요. 밑에 패러그래프예요. 자, 둘째 줄에 제척 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끝에요. 무효.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밑에 줄에요. 판결 확정 전 거기 박스 치시고요. 밑에 줄에 절대적 상고 이유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 후 재심 사유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절대적 상고 이유. 자, 절대적 상고 이유라는 말하고 상대적 상고 이유라는 말도 미리 설명하고 넘어요. 절대적 상고 이유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유들을 열거해서 쭉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유들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상고가 이유 있어요. 그 사유들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런데 한번 볼까요? 424조를 한번 보세요. 상대적 상고 이유 내지 일반적 상고 이유라는 거는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 423조에 일반적 상고 이유가 나오고 424조에 절대적 상고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424조에 뭐가 쭉 나오죠. 3호에 보면 전속관할 위반, 그 다음에 뭐 4호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4호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23조를 보시면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하면 그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으면 그게 상고 이유가 되긴 되는데 왜 상대적 상고 이유냐면 조건이 붙는단 말이죠. 어떤 조건이냐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돼요. 그 법률 위반한 게요. 법령을 위반한 게. 그래서 이걸 상대적 내지는 일반적 상고 이유라고 그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절대적 상고 이유라고 그랬어요. 제척 사유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호에 424조 이후에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된다는 거고 재심사유에 한 페이지 법전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재심사유에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똑같은 게 구성되어 있어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그랬고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3호예요. 3호. 대리권 흠결 역시 규정되어 있죠. 4호처럼요. 나중에 이제 재심사유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척이에요. 법률상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게 이게 제척이고요. 그 다음에 법관의 기피요. 기피 보시면은요. 첫째 줄에 기피라 함은 거기서 개념만 줄을 쭉 치세요. 법률상 정해진 제척사유 외의, 제척사유 외에요. 제척사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해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그래서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보시면은 형성적 이렇게 요 말이 나와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자, 아까 제적 재판은 뭐라 그랬어요? 확인 의무밖에 없다 그랬어요.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니까. 하지만 기피 신청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피가 되면 그거는 형성적인 효과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비로소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43조를 보시면은요.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래놓고 2항에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게 나와요.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의 본안은 변론과 날이나 소치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본 사건, 그냥 그 사건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한 때예요. 자, 그래서 기피 이유에 보시면은요. 첫째 줄에 양가로 이래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그러고서요. 거기 줄을 쭉 치세요.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키는 객관적 사정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선 통상인의 판단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 사정. 자, 그래서 통상인의 판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측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인데 특히 뭐가 문제되느냐면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가 있을 그런 객관적 사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소송 지위에 대한 단순한 불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요 쭉 써 있어요. 쭉 써 있는데 그 박스만 몇 군데 쳐놓죠. 뭐 거기 셋째 줄 따라서 당사자와의 관계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당사자와의 관계 그랬고요. 거기서 세 줄을 내려가시면은요 끝에 소송 대리인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냥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방론이에요. 거의 방론이요. 그냥 그것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둘째 줄에요 객관적 사정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객관적 사정 박스를 치시고요. 그 줄에 당사자 측에서 품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다 줄을 쭉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소송지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송지위에 대한 불만 왜 그러냐면 밑에 별도 구제 절차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항상 비판을 받냐면 인정한 예가 없다. 그랬어요. 인정한 예가 없다. 그래서 부정한 예 나오는데요. 거기 뭐 다 보실 거 없고요. 72페이지에요. 점 2에 그냥 몇 개만 줄을 쳐놓으세요. 몇 개만 예를. 절차를 밟지 않은 증인 신청을 처리할 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때 세 표씩 그런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절차를. 증인 신청 자체가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뭐 그러니까 요런 점이 이익 형량에서 고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채택한 증거를 일부 취소. 그 다음에 뭐 5항에 이 사람아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재판장이 이제 당사자한테 이 사람아 그랬다고 열받아갖고 기피 신청한 거죠. 근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그거는 객관적 사정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 이송 신청에 대한 가부 판단 없이 소송 진행 그랬어요. 그 정도고요. 자, 기피 신청 방식에서는요. 셋째 줄에요. 신청 방식은 서면이든 말로든 무방하다. 이게 원칙이죠. 항상 신청할 때요. 서면이든 말로든 무방하다 그랬고요. 자, 둘째 줄에요. 소송 대리인은 반가로 이해해요. 소송 대리인은 그 고유의 권한으로 기피권이 없으며 그랬어요. 당사자만 할 수 있는데 소송 대리인은 대리로서만 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기피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5조 2항이 이제 반가로 3번에 나오는데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기피 이유와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 거기만 줄을 쳐놓으세요. 기피 이유와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 이것도 이제 증거 방법이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요. 다만 기피 이유가 본안 사건의 기록상 명백한 사항일 때는 기피 이유를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소명 자료 안 내도 되고 기록상 명백하니까요. 자, 그렇다음에 자, 이제 거기 중요한 게 기피 신청권의 행사 시기와 상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43조 2항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판례는 그러고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줄만 쳐놓으시면 돼요. 줄만 쳐놓으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거와 다르다는 거 본안이라는 말이 다른 거하고 다르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상실된다는 거 기피 신청권이 상실되는 규정이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나오는데 자, 첫 번에요.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신의 측에서 어제 봤던 거예요. 신의 측에서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간이각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45조를 보시면은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각하 등 그래 놓고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44조 규정에 어긋나거나 즉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이게 신의 측에서 본 거죠.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한 경우 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그랬어요. 이게 간이각하고 형소에도 요 똑같은 게 있죠. 간이기각이라고요. 그죠? 간이기각이라는 게 똑같은 게 있고요. 형소에는 각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A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신청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때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원래는 이 간이각하를 하지 않고 46조를 보시면은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소속법원 합의부는 그 합의부를 말하는 게 그 판사가 속해 있는 합의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합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의부가 속해 있는 법원의 다른 합의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이각하라는 거는 그 재판부 자체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신청 받자마자 바로 간이각하한다는 것은 그 재판부에서 바로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그 소속법원의 다른 합의부로 옮기지 않고 거기서 바로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간이각하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에 신청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때 거기는 뭐 44조에 신청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제목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B예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남용의 형태 그랬어요. 남용의 형태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과거와 같은 내용의 중복 기피 신청, 기피 신청 당부의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피 신청.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피 신청들은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때는 간이각하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간이각하 안 하고 기피 신청이 이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디서 판단하냐면 소속법원 다른 합의부에서 판단한다면 그게 양가로 2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요 조항에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셋째 줄에 46조 1항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자 46조 3항 그랬어요. 거기는 뭐냐면 그 46조 1항 위에는요. 거기서부터 줄을 쳐놓으세요.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6조 3항 앞에는요. 바로 위 상급법원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 소속법원의 다른 합의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부가 구성이 안 될 때 그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위 상급법원으로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46조 2항은 그때 기피 신청 받은 법안이 관여를 못 한다는 건데 그건 별로 당연한 거고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끝에요. 즉시 양고를 할 수 있다. 거기 즉시 양고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아이고 재미없어 기피. 그 다음에 자 기피 신청의 효과요.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48조를 보시면은요.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 정지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첫 번째요. 각하된 경우 두 번째요. 종국 판결 선고 시 세 번째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때는 소송 절차 정지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요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소송 절차 정지가 되는 때에 소송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에요. 자 소송 절차 정지는요. 나중에 보시면은 소송 절차 중단 중지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와 다르게 요게 정지가 있는 거예요. 본안 절차 정지가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48조 본문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둘째 줄에요. 정지해라. 그 다음에 끝에 48조 단서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48조 단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예외들에만 줄을 쳐놓으세요. 첫 번째 점 1에 종국 판결 선고, 그 다음에 점 2에 긴급을 요하는 행위,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간이각하의 경우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이제 문제는요. 양가로 2번의 문제예요. 양가로 2번이 문제인데, 자, 기피 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 절차를 정지 안 하고 판결 선고를 했을 때 그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당부를 다투어야 하지 별도로 항고 못한다 그랬고요. 자, 그와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한 경우에 그 뒤에 소송 절차를 정지시키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소송 절차 정지 안 하고 그 이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요. 판결 잘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지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둘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에요. 뒤에 기피 신청 기각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되느냐 그랬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보시면은요. 종국 판결 선고 긴급 요하는 행위 이런 예외적인 거 빼놓고는 소송 행위를 하면은 뒤에 기피 결정 나면은 당연히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피 결정 나면 당연히 위법해요. 위법한데 문제는 기피 결정이 나지를 않고 기피 신청 기각이나 간이각하 결정이 난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도 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행위인데 절차 정지됐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했단 말이죠. 했는데 결국은 절차 정지한 게 사실은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간이각하 결정이 났다거나 기각 결정이 났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경우에 그 앞에 한 행위들의 하자를 치유시켜 줄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견해 대립이 있죠. 자, 판례는요. 적극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본다 그랬고요. 거기 78-124인가요? 78-124요. 그게 있는데 자료 보시면은요. 자료 보시면 그게 나와요. 자료 보시면 12페이지 세 번째예요. 자,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의 효력은 그 후 그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서 배척되고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위법성이 치유된다라고 보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절충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 소송상의 이익이 행해지지 않은 때에만 치유된다고 보자. 그게 절충설이라는 거고요. 그거 판례 견해를 보충을 해 놓으시고요. 판례 태도를요. 그다음에 사례를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사례 8이요. 사례 8을 보시면은요. (4페이지예요) 자, 원고는 건축계약에 기한 보수금 잔액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청구권은 제소 전에 이미 원고의 자재 공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제1차 변론기 이래 원고와 양쪽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은 출석했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장은 원고에게 위 청구권을 다시 양도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조언을 했단 말이죠. 조언을 했어요. 양쪽의 소송 대리인들은 계속하여 본안에 대해 다투었고 제1차 변론기일이 연기된 후에 원고는 자재공급업자의 채권양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쯤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 최근 재판장의 셋째 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피고의 변호사는 즉시 재판부 전체를 기피한다는 신청을 하면서 첫 번째로요. 그 이후로 재판장이 원고에게 채권 재량수를 권고했다. 두 번째로 재판장과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 민법 소정의 친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요. 기피 신청을 받을 자와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할 자는 각각 누구인가 그랬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 전체를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로서는 재판장이 권고한 사실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어떤 친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 소송 대리인과 친척 관계에 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과요. 당사자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피고의 기피 사유들에 대해서 법원은 각각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겠는가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피고의 기피 신청에 불구하고 본안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이 확정된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절차 정지하라 그랬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유 없다는 기각 결정 내려졌어요. 그랬을 때 인용 판결 내려졌고 이때 판결의 효력은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 1, 2에서 자, 피고는요, 수소법원인 합의부의 기피 신청, 일단 기피 신청을 합의부에 해라. 그랬고요. 신청 접수한 합의부는 기피 신청 적법 여부를 심사해서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간이각하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원에 원래 다른 합의부가 기피 신청 당부를 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피고의 기피 사유는 재판장에 대해서만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부 전체를 기피한 피고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받을 자가 지금 재판장이어야지 합의부 전체는 아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를 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부는 누구에 대해서는 기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요. 나아가 그럼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어떠냐 그랬더니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도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이미 재판장의 기피 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채 본안 변론을 했다. 그래서 그죠? 아까 하자 치유되는 경우요. 그랬고요. 대리인에 의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어떤 사정을 알았는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고는 이미 기피 신청권 상실했다. 그랬고요. 이와는 달리 그런데 피고 및 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이 소송 대리인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변론 후에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을 아직 잃지는 않았고 결국 기피를 신청한 합의부가 속하는 법원의 다른 합의부는 재판장이 원고의 소송 대리인과 친척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서 불복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에서요. 절차 정지 중에 판결한 경우요. 본안 판결을 한 절차상의 위법은 있으나 절차 정지의 취지는 재판의 공정을 위한 것인데 판결 절차 중에 공정을 저해할 사정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절차 하자는 치유되었다. 이건 뭐예요? 그죠? 무슨 소리예요? 밑에 보세요. 다만 본안 판결은 하자 있는 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이 판결에 대해서는 417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이건 뭐 417조는요. 아까 보신 거예요. 417조. 뭐냐면 안 보셨구나. 판결 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를 해가지고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그랬는데 이제 요거는 항소 인용을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항소 인용을 하는데 그 1심 판결이 원래 정당하지 않을 때 항소를 인용을 하죠. 원래 부적법할 때요. 그 판결 내용이 부적법할 때 그러는데 요거는 판결을 하는 절차 자체가 위법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는 절차 자체가. 그때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항소를 인용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에요. 417조는. 자, 그래서 불복할 수 있다. 항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유는 재심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재심 사유 안 되니까 재심 못한다.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요. 요 절차 정지 중에 있었던 소송 행위예요. 그 효력이고 그것이 나중에 하자 치유가 되느냐.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 단 한 가지 간이각하가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거. 그죠? 알고 했을 때, 알고 반원에 대해서 진술했을 때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절차 정지하라 그랬는데 안 했을 때 행위의 효력들 요 세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기피 신청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회피는요. 자,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거기만 박스 쳐놓으시면 돼요. 법관이 스스로 재척 또는 기피 이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 집행을 피하는 것, 그랬고요. 밑에 줄에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회피의 허가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은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했다 해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없다. 그랬어요. 거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관하려. 예, 10분간 쉬시겠습니다. 정말 법원 너무 재미없죠. 법원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사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재밌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거든요.